자,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이제 예상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MBS와 ABS에 대해서 비교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수가 있다는 거는, 자, 지금 가장 옳은 건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ABS와 MBS 차이점은, 자, 이거는 자산을 담보로 가요. 그럼 자산이라는 것은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증권인데요. 여기 안에 MBS가 있다는 거죠. MBS는 주택저당 담보증권란 말이에요. 그럼 자산담보증권이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MBS에 비해서 MBS는 ABS에 비해 더 협의의 개념이 이렇게 가였어야 되고요. 리츠는 지분증권, ABS, MBS 부채증권이죠. 자,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형에 대한 직접 투자죠. 직접 투자는 맞습니다. 우리가 리츠랑 달리 이거는 그 투자한 사람한테 이 등기를 쳐주거든요. 직접 투자 맞는데 지분형이다. 4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회사의 사업 능력을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지분형 간접 투자 맞죠? 4번 정답.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부채금융이에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소구금융이 아니라 비소구금융이다. 이렇게 가서 자, 이게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나왔던 걸 내가 예상했었는데 이게 부채금융이 하나 나왔어요. 꼭 체크하시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일단은 30번 문제를 볼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1번은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가 대출기간 유리한 유형이 고정일까요? 고정은 안 바뀌는데. 자, 예상치 못한 만큼 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유리한 유형은 변동금리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점에서는 고정이 변동보다 높죠. 왜? 고정은 고정돼 있으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죠. 잘 나오는 거죠.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싸지잖아요. 그럼 고정금리 때는 안 바뀌니까 대출기간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겠죠.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니까 3번 정답.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키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예요. 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좀 돌려냈는데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별표를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학계론 문제를 좀 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변동금리 때 시장이자 상승 시 이자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간이 불리하다? 아니죠. 변동은 시장이자가 상승했을 때 빨리 바뀌잖아.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간이 더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정답은 3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1번.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1번. ABS는 자산 담보부증권, 유동화증권도 맞고요. 자산이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는 매출채권, 부동산 저당채권 등 현금이 보장되는 자산을 모두 담보로 발행한 증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MBB는 모기지 백 본드인데요. 자, B가 들어가면 다 발행기간이었어요. 모기지 풀에 대해 발생한 현금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한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자, 발행자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MBB는 모기지 풀에서 발생되는 현금과 관련된 위험, 발행기간이 부담하는 채권이다. 정답 2번 정답이고요. 자, 3번은 맞죠. MBS는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도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에서 양수해서 이를 기초로 발행한 증권 맞고요. MPTS는 모기지 패스죠. 다 넘겨버려 투자한테. 근데 T가 들어가니까 투자자 애들 발행기간이 원리금증권 저당권을 기부권을 다 투자한테 이전한다. 자, CMO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요. 이건 다계층 채권, 다계층 증권 다양하다는 게 나오죠. 그럼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를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된 수가 다르죠. 자, 32번도 좀 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 나왔던 건데, 자, 전개발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은 예비적 타당성입니다. 예비적 타당성이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전실행 가능성, 타당성이 실행 가능성이며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요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건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문은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지문만 좀 숙지하시고요. 자, 33번은 쉬웠죠. 그래서 관리 방식은 좀 쉽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 방식 하나 옳지 않은 거. 자, 답부터 볼까요? 3번. 자, 이 관리업을 모두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경우는 자, 3번은 혼합관리죠. 관리업을 모두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한다는 거는 내가 일부 남한테 맡기니까 위탁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른 거 볼까요?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고 직접 관리라고 하고 단독주택, 소형 빌딩 같은 소규모 부동산이 주로 적용되고요. 위탁 관리는 관리 전문 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 관리하고요. 자, 자기 관리는 전문성 결여가 가능성이 높죠. 신속한 종합적 운영 관리를 하지만 그다음에 위탁 관리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4번으로 갈게요. 마케팅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시장 종류 마케팅 SD 포피 믹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여기서 우리가 2번은 아이다가 나오면 AIDA는 자, 요건 무조건 고객 점유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잖아요. 고객 점유. 그래서 주의, 인터레스, 흥미, 디자인, 욕망, 그다음에 행동 이렇게 해서 고객을 꼬시는 거거든요. 그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편법입니다. 많이 힘드시니까 그러면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자, 정답 2번. 자, 3번. 관계 마케팅은 두 가지가 나오죠. 당연히 관계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나오고 상호 이익 때는 장기적이다. SDP는 제가 그 세분화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명백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죠. 사람을. 제품 포지셔닝이 차별합니다. 포지셔닝 위치라는 게 번역되기 때문에 위치가 들어가고요. 제품의 포지셔닝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경쟁 제품을 나눠버리죠. 표적 고객이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거고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의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하는 그 디자인을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5번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가치의 원칙은 적합과 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이드로 가져가시라고 모의고사 냈는데요. 자, 기억은 기여의 원칙과 추가 투자에 적합 판단은 이거는 수익 배분이 아니라 수익 체증이에요. 자, 기여를 해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하면 투자를 안 하겠죠. 이걸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은 채용 원칙과 적합이죠. 자, 채용 원칙이라는 것은 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건 부동산에만 나타나고요. 자, 부동산은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니까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게 적합이죠. 가격이 중성 가격은 수용배 영향을 받기만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되더라. 수용배 원칙 관련되고요. 장래 나오면 항상 예측하죠. 4번 예측. 그 다음에 3방식 적용되는 건 대체인데 자, 효용이 같다는 건 두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있으면 가격이 낮은 거 똑같은 가격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게 대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에 1번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봤었어요. 그 다음 36번은 자, 이제 우리가 비중가격을 구하라.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가격을 구할 때 앞쪽에서 마지막 31회 때 기출을 했던 문제가 이제 기출 유형인데 사례각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지계면을 곱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곱하는 상승식이거든요. 사시지계면. 자, 그 다음에 자, 대상 부동산이 항상 올라갑니다. 플러스 5세 마이너스 열세 알파. 사례가 내려가죠. 플러스 5세 열세 마이너스 알파. 자, 그래서 있는 이가가 주어입니다. 있는 이가가 주어고요. 조정이 돼요. 조정이 되고 뭐뭐 보다가 100이 된다. 자, 천천히 가볼까요? 사례가 얼마예요? 풀어보셨죠? 2억입니다. 2억 놓고요. 자, 대상은 면적이 1200이야. 사례는 1000이야. 그럼 1200이 올라가죠. 1200 올라가고 1000이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1.2가 되겠고요. 미리 가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자, 그럼 대상은 주어입니다. 사례 보다가 100이죠. 개별 요인이 15% 열세하다. 그럼 개별 요인을 봤을 때는 자, 어떻습니까? 이 개별 요인 여기 있죠. 곱하기 개별 요인은 자, 5%가 15% 열세하니까 15를 빼. 그럼 85가 되겠죠. 100. 그래서 0.8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으로 이제
보는데 지용률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가상승률이 9%입니다. 자, 9%는 항상 1 플러스 0.099. 자, 이게 이제 보통 변동률이 그냥 나왔다. 연간이면 1년을 기준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건 1.09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곱해서 2억을 다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고 그냥 2를 치시고 어차피 앞에만 맞으면 되니까 2 곱하기 0.85 곱하기 해설대로 하면 1.2 곱하기 1.09를 때려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대충 2.2236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앞에가 22236 찾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7번 갑니다. 감정평가 원가법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건 이론을 냈는데요. 자,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37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정답은 1번이 우리가 제일 맞죠. 맞는 게, 자, 어떻습니까? 제도론가는 대체 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둬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없으면 사례에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실무에서는 단위 비교법을 주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자, 2번은 바뀌었잖아요. 감가수정은 우리가 감가수정한다는 건 제도론가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우리가 평가 목적이고, 상각은 회계 목적이거든요. 시도원가를 보고요. 자, 제도론가는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신축 시점 하면 안 돼요. 기준점에 대상물을 재생산한다고 산정할 때 소요되는 적정원가 총액이고요. 자, 기준점에서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는 복제한 거는 대치원가가 아니라 복제원가로 하셨어야죠. 자,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률이 크고 후기에 가서 상각률이 점차 우리가 줄어든다? 아니죠. 자, 정률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는데요. 정률은 일정 율식이지 일정 액식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정률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도론가를 이제 1,000원이라고 볼게요. 원은 좀 빼고요.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되니까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10%라고 봐요. 매년 10%씩이다 라고 본다면, 자, 1,000원에서 곱하기 0.1을 하면 100원이 되죠. 그럼 감가 됐잖아. 그럼 1,000원에서 100원을 빼면 9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90원이 되겠고요. 자, 그럼 900원에서 90원을 또 빼줘야 돼요. 그럼 810원이 되겠고, 자, 810원에서 곱하기 0.1 하니까 81원이 되죠. 자, 그럼 감가액이 체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지문은 틀렸잖아요. 초기에 상각률이 큰 게 아니라 상각액이 크죠. 상각액. 그래서 상각액이 크고 상각률은 일정합니다. 상각액이 크고 상각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각액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 가셨죠? 38번으로 가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용어 중요하죠. 옳지 않은 거. 자, 5번인데요. 자, 얘네들이 항상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소법을 바꿔요.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는 가액이고요. 수익분소법은 임료인데,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요. 수익환원은 환원이 나오고 수익분소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수익 분석이 나왔으니까 분석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5번은 수익환원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물과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이 작년에 출제가 됐죠. 가로쳐서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순수익은 한 해의 소득이니까 환원한다 그러고 미래연금 할인한다는 얘기를 쓰거든요. 대부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자, 기준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입니다. 가치 형성 중요하죠. 특히 시장가치의 영향 중에 아니라 경제적 가치 영향은 일치계다. 독립수권은 인근지역과에서 포함된다. 임대사례 비법은 임대사례 비교 찾고 사정보정, 시점성,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임대료까지 찾으셔야죠. 자, 39번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항상 어렵게 나와서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출제될 수 있는 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요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가죠. 자, 이 환원율은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결정시켜요.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환원율을 가중평균해서 구하죠.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39번은 해설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수익가액이 이제 비중가액, 우리가 시상가액인데요. 자, 이건 항상 순영업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공기를 유용순이 만들었죠.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계인데 유영순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자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비량부채 빼면 기타 소득을 더하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여기서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환원율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있으면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하거든요.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소득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능 총소득이 1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편법 이용하지 마시고요. 1억을 치세요. 정확하게 공을 치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공시를 5%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5%를 눌러보세요. 그럼 9,500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9,500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아니죠, 9억 5천이죠. 9억 5천은 우리가 유효잖아요. 유효. 9억 5천. 그럼 9억 5천만 원이다. 자, 영업경비를 빼야 됩니다. 근데 영업경비는 재산세는 들어가요. 화재보험도 들어갑니다. 근데 영업소득세는 안 들어가죠. 개인적 업무에 안 들어가요. 그럼 300, 200만 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을 빼잖아요. 500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1억에서 500 빼니까 이제 우리가 9,500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요게 9억이 아니라 9천이죠. 9,500만 원이 되는데, 요게 500만 원을 딱 해줬다는 거는 딱 얘가 9천만 원이 나오길 원한 거죠. 자, 그럼 얘가 9천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이 9천만 원을 나누셔야 돼요. 자, 환원율이 이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얘가 이제 토지의 환원율이 5%고 건물이 10%라는 건 건물이 상각률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토지 가액, 그죠?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 요거는 40% 곱하기 건물의 가액은 그 비율인 60%잖아요. 자, GT 이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자 들어갑니다. 5 곱하기 40%를 누르면 2%가 되고요. 그 다음 그대로 10 곱하기 60%를 누르면 6%가 돼요. 그러면 GT를 누르면 8%가 되죠. 그럼 이건 0.08이 되잖아요. 자, 그럼 정확하게 9천만 원 치시고요. 9천만 다 끝까지 치세요. 그래서 90, 00000 나누기 0.08을 나누던가 아니면 우리가 9,800을 놓고 나누기 그냥 8%를 누르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천만 원에다가 나누기 8%를 그냥 눌러버리면 자, 어떻게 나와요? 11억 2,500이 뜨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꼭 가져가시고요. 자, 40번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시지가 제도는 무조건 뜹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해설을 보면서 갈게요. 자, 오는 거. 평균공시가의 공시기준은 1월 1일이에요. 다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표준주택은 개별주택만 산정이 되죠. 개별과 공동만 제가 기억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럼 가격 정보와 가세, 그래서 표준이 아니라 개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건물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주로 선정할 때는 건물과 고려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 정도를 공지한다. 아니죠. 표준주는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낮으로 가요. 건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표준주로 선정할 때는 낮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건부간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개별공시가 시장호수구청이 작성 아니죠. 토지가격 표준표는 자, 이걸 가지고 시군구 공무원이 매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별공시가가 아니라 평균공시가를 기준으로 매겨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국장이 작성한 토지가격 표준표를 이용해서 개별공시가를 선정하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국공유지 등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으로 선정된 토지는 그 토지를 개별공시가로 보죠. 그래서 별도로 개별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1회 모의고사를 마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1회 모의고사는 평을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는 공부를 한 양에 따라서 어렵게 다가오신 분이 있고 안 어렵게 다가오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입장에서는 좀 평범하게 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또 시간을 딱 안분해서 딱 푸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특히 틀린 거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제 틀린 거에 대해서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